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제가 하는데 받기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같이 하셔야지.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세법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세법인데 원래 세법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세법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죠. 어렵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세법은 원래 방대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법 중에서도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살 때, 그 다음에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요걸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러분 갖고 계신 지금 복사물은 다음 주부터 이제 입문서가 제대로 된 게 이제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지금 이제 입문서예요. 기초입문서고, 우리가 이거로 이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기본서가 나오고, 기초입문서인데, 보시면, 우리, 만연의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기초입문서든 기본서든 우리 세법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 그래서요, 조세 총론은 여러분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뭐 별거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27회 시험하고 28회 시험은 한 문제가 나왔지만, 한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입문서든 기본서든 크게 세법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이렇게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제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러니까 이 가운데 줄은 전혀 미동도 없이 제 말을 믿는 거죠. 제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짜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믿고 있는데 한 분만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넘기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은 제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곳은 가만히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제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책 넘기는 소리가 우스스 막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법을 어렵게 공부하고 재미없게 공부하고 그랬던 분들, 점수 안 나왔던 분들, 혹시 이 가운데 혹시 이제 시험 보신 분 계신 분이면 28회 시험에 어렵게 출제됐죠? 28회 시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점수 안 나오고 그랬던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세법은 제가 이제 항상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법은 반드시 제가 구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 좀 할 수 있도록 구원해 드리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데도 구원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미동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라 낯설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원래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공부해서 때로는 어렵게 또 내용이 또 심화돼서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게 또 힘겨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실전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원해 드릴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만 있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라고 했는데,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과세 주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인데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별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시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요. 이 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치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특광도, 특별시광시도, 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뭐 굳이 말씀드리면 특별자치시요.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조건 과세 주체가 되지 서귀포시는 과세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럴 때 이 구는 자치구를 얘기해요.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가 자치구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자치구가 돼야 한대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런 데는 자치구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주체가 지방세인데 시험 문제는 7,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28회 시험 같으면 여기서 8문제 나왔고요. 국세에서 또 7, 8문제가 출제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에서 8문제 나오면 국세에서는 7문제 나오고 28회 시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방세에서 7문제 나오면 뭐 국세에서 8문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똑같이 7문제씩 출제되고 조세 총론에서 2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를 우리가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2차 과목에서 제1교시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는 1교시는 그 공인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묶어서 이제 1교시로 치러지고 그 다음에 80문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2교시로서 공시법령과 세법이 이렇게 40문제로서 또 2교시로 시험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40문제고 요거 합쳐가지고 40점 미만이면 과락이고 60점을 넘어야 되겠죠? 60점 정도 맞춰야 되겠죠? 40점 미만이면 과락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세법은 출제문항 수가 제일 작죠. 여러분들 16문항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올 때 딱 보니까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그냥 공시법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0점이잖아.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완전히 망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28회 시험에서는 뭐 지적법이 좀 무난하게 출제가 돼가지고 지적법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합쳐서 공시세법이 좀 점수가 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법은 출제문항 수는 제일 작은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살아가시면서 실무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또 과목이 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실무에 나가서 손님들이 뭘 제일 물어봐요? 아니, 세법이지, 이거. 세금에 관한 것만 물어보지, 뭐, 손님들이 부동산 학개론을 물어보겠습니까? 민법을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물어보는 것은 세법이고,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도움이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또 살아가시면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한테 어떤 부동산 팔기 전에 5분만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몇 년 전에 제 인척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진짜 5분만 상담받았으면은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그런 세금을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중에 다 팔고 나서 다 이제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제 뭐 왕창 이제 8천 몇백만 원 세금 내라는 그 안내문을 받고서 그때서야 이제 물어보면 소용없어요, 이제. 근데 미리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8천 몇백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실무에서 도움이 되고 시험에서도 다른 과목의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지방세와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 세금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동산을 둘이서 지금 매매합니다. 매매할 때 이 매수인 을에 대해서 좀 제가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앞으로 보면 제 강의는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야기, 그냥 농담 같은 것도 농담도 그냥 하는 농담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하는 농담이 아니라 나중에 그 얘기 해놓은 거 나중에 이제 이거 하면 이거 머리글자를 따서 이거 하면 이거 나중에 연상하거나 또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인 을이란 어떤 제 동창 여자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요
몇 년 전에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가 이제 그 시작되면서 제가 그 20살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던 제 동네 어렸을 때 살았던 제 동창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 동창들 중에서는 몇몇은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봤었었는데, 여자 동창들은 한 번도 그 이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밴드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특히 여자 이제 동창들 그래가지고 다 모이게 됐는데, 처음 만나는 그 약속 장소 나가는데 진짜 있죠.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막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진짜 막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점 큰 데를 갔는데, 약속 장소를 딱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못 찾고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있죠.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그래서 딱 보니까 웬 아줌마가 내 손을 잡고 그래서 그 얼굴을 잘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얼굴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예전에 그 풋풋했던 그 여러분들 있죠? 첫사랑은 다시 만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첫사랑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 풋풋했던 그 소녀 같았던 그 소녀들이 있죠. 어느새 아줌마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는 제가 다가가면 피하고 그랬던 애들이 먼저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반갑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아줌마들이 되는데, 어떤간에 그 동창들을 처음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시간이 될 때 1년에 한두 번씩 뭐 모임이 있으면 제가 나가서 한두 번씩은 그래도 보게 되는데,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어떤 여자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저 또래 그 친구들을 보면 있죠. 여자 동창애들 보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보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이 50%씩이에요. 접으면 딱 반이야.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친구는 우월하게 하반신도 길고 애가 키도 크고 있죠. 얼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걔는 조신하게만 있었으면 시집을 잘 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얘가 20살 무렵에 있죠. 애를 낳았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서 애를 낳고, 어렸을 때 애를 낳고 그랬으니까 얘가 있죠. 그 부모한테도 거의 뭐 그 인정 못 받고 그러면서 계속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들었던 얘기는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 그래서 월세, 전세를 전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얘 신랑이 이제 동대문 쪽에서 의류 관련한 일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전월세를 끝내고 집 하나를 매매로 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매수인 을녀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요, 이 을녀는, 매수인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요 사실상이란 말의 의미를 계속 표현을 보게 될 건데, 요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안 됐어도, 등기 없이도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매수인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러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취득세를 내겠죠? 잔금 치렀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취득세를 갖다가 제가 어렵게 빙빙 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 우리 손 이렇게 하고 있는 저기 검정색 인상 좀 펴고, 귀향이 어차피 뭐 모르는 얘기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첫 시간은 그리고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첫 시간은 뭔가 진도 나가는 것 같죠? 진도 안 나가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취득세를 제가 빙빙 돌려서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매수인 을은요, 보세요. 이 을녀의 남편이 이제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의류 관련한 일을 좀 더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돈이 필요해요. 사업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매수인 을이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은행에서,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또는 돈을 나중에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이런 설정 등기나 무슨 말소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등록세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고요.
2010년도까지 있다가 2011년도부터 없어졌고,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할 때 그 배경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간에 자,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요. 또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있죠. 그 소유하는 기간 동안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일정한 때가 되면 반복해서 매년 부과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예? 자, 재산세를 내겠죠? 예,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재산세.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만약에 저 을료의 남편이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좀 더 삽니다. 을료 명의로 부동산을 좀 더 사요. 자, 부동산을 더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개인별로 합쳐봐요.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할 때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아이고, 다 알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데 2005년도에 도입이 됐죠. 부동산 과열기에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 처음 도입될 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막 반대가 심했죠. 재산세를 냈는데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왜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래서 국세청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 위해서 지하철에 광고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 어려운 일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집니다. 뭐 이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소개할 때 결혼 안 한 그 미혼 남녀 수강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이쪽 분단에 맨 끝에 있는 이쪽 그 본인 결혼 안 했죠? 예? 했어요? 아이고, 어려 보이는데 안 한 것 같은데 아주. 제가 보니까 아유, 그냥 옆동네는 대부분 다 했구만 벌써. 자, 현자들이고, 제가 결혼하는 미혼 청춘 남녀들이 요즘은 그 고시학원 보면은 그 결혼 안 한 20대들이 요게 이제 사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취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20대들이 많이 공부해요. 20대들이 많이 공부하는데 제가 결혼하는 청춘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귀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있잖아요. 미혼 여성들. 이 오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좀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그럴 때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질 때 물어보라고 그래요.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중산층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키 같은 거 그런 건 나중에 살다 보면 높은지 낮은지 잘 구별도 안 간다고 그냥 하라고 하는데, 특히 남성 수강생들한테, 미혼 남성 수강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애가 괜찮은데 다 성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애가 똘똘하고 다 괜찮은데 생긴 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좀 미달해. 그럴 때 물어보라고 합니다. 갈등 생길 때.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물어봐가지고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그러면은 제가 눈 딱 감고 무조건 결혼하라고 합니다. 얼굴이 있죠? 처음에 연애할 때나 얼굴 보고 얘기하고 눈 보고 얘기하지, 오래 살다 보면 식탁에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데 자, 그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반찬을 보면서 이 뭘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긴 건 따지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자, 처갓집이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여성 수강생 한 명은 제가 실제인데 제가 그 고시학원에서 있죠. 어느 곳에서 그 38살 먹은 미혼 여성 수강생이 있었는데, 자, 결혼해라 그랬더니 자기 싫다며 고개를 막 이렇게 혼자서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싫대요. 살아가면서 돈은 벌 수 있는데 키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키 작은 남자는 딱 싫답니다. 자기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쪽에 가기가 좀 모여서 그런데 매도인 갑이 있죠. 저쪽 매도인 갑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요. 자, 그러면 등기 이전까지는 안 해줬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매도인 갑은요. 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요. 그러면 등기 이전까지는 안 해줬어도 자, 잔금을 받았을 때 이 부동산을 자,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서 이 양도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이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법인세가 부과되고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럴 때 소득세를 내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그럴 때 특별히 부동산 등을요.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우리가 소득세법에는 많은 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부동산 등을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을려가 집이 몇 채를 돈을 더 벌어서 몇 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몇 채가 생겼을 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하나에서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머지 집들은 임대를 하겠죠.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제가 열거하지 않은 세금들은 거의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세금들이고요. 이따가 이제 세금들을 보겠지만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얘네들 출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아까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지방세, 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는데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줄여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줄여서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처럼 이렇게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간다고요? 경기도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 정답 질문이 그 당시에 등록면허세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치구세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닌 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그 구세입니다. 자,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도세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도세입니다. 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재산세는요. 얘는 시군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또 뭐라고 하냐면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군세.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단 시군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얘네들 그래서요. 자, 특별시, 광역시도 또 구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라고 하고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자, 이따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어떤 걸 중심으로 출제해야 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맨 앞자리에 우리 스타일리시하네 머리가 무슨 예술 쪽 하는 것 같으면 음악이나 무슨 그런 쪽 하나?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고. 자, 그래서, 멋있네, 하여튼, 스타일은. 자,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라고 하고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세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과세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과세 주체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출제 비중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냐면요. 선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세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어떨 때는 27회 시험 같으면 취득세 문제, 취득세 지문이 3개, 등록면허세 지문 2개 섞어서 이렇게 또 3.5문제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8회 시험에서 특이하게도 지난 28회 시험에서
2017년도 올해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대개는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정도. 재산세는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고.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끼자 그냥 한 문제 뭐 그까이 거 그냥 안 하고 만다 이랬는데,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부할 양이 적고요. 대개는 어렵지 않게 문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28회 시험에서는, 지난 28회 시험은 2017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28회 시험은 아예 틀리라고 세법을 작정해서 낸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돼요. 자,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가.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2문제 나오면서 한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로 쉬운 문제였는데 하나는 좀 깊은 내용이 나왔고요.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원래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깊은 내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런 것은 올해도 강의하지 않을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물어봐가지고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가 나왔는데 대개는 한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지금 10월 지금 28일 시험 보고 나서 지금 한 문제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고 한두 문제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요 몇천 명 됩니다.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시험 끝나고서 이번에 시험 치른 그 수강생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강의하는 교수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가서 저 얼굴을 봤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갔는데 그 중에 한 수강생이 1차 과목은 됐는데 2차 과목이 한 문제가 지금 부족한데요. 맞춰봤을 때, 시험지에서 맞춰봤을 때, 가다반에서 맞춰봤을 때 한 문제가 부족한데 그 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시험 당일날도 울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있죠. 왜냐면 그 한 문제를 교수님 제가 그 세법이요. 그거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답을 고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그 답을 고쳤는데 그거 한 문제만 답을 안 고쳤으면 제가 지금 이러지 않을 건데, 또 한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틀렸는데요. 그 문제 자꾸 생각나요. 눈만 감으면 그 문제가 생각나고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소중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는 제끼는 문제가 아니라 제끼는 세목이 아니라 공부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요. 종합소득세 여기서는 이제 특히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또 틀리라고 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깊은 내용이 나왔는데 한 문제가 또 계속 출제되다가 또 출제 안 되는 적도 있고 27회, 26회 출제 안 되다가 28회 올해 나왔어요. 하여튼 양도세가 이렇게 대여섯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아유, 그렇지요. 보면서도 뭘. 자,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실무에 나가서도 양도세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제일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제일 중요한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세금이 중요하냐면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요. 취득세.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비슷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같은 점 다른 점들을 헷갈리지 않게 비교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내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보유시에.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그 다음에 팔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뭘 배운다고요? 부동산 세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어떤 거?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총론, 조세총론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조세총론부터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세나 국세로 들어가면 자기 실생활과 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공부할 만한데 처음에 공부할 때 조세총론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또 조세총론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조세총론은 어떤 내용인지 이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그래서 주 총론 어떤 걸 공부할지 소개하기 위해서 자, 고개 한번 드시고 세법 시간에는 가끔씩 이제 틈틈이 스트레칭을 좀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목 운동부터 저를 따라서 같이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합니다. 돌리시고 목을.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그다음에 허리도 있죠? 좌로. 우로 이렇게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저귀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제가, 얼굴도 조금 붓고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어제, 좀 자는데, 한 1시쯤에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4시 반 되는 데 있죠? 갑자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4시 반에. 그리고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6시까지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뭐, 괜히 TV 틀었다가 뭐 아니면 또, 그럼 일이나 해볼까? 컴퓨터 켰다가 뭐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또 조금 저기 했더니 잠을 설쳤더니 얼굴도 별로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발목도 제가 지금 우리 학교로는 한동균 교수님이 발목을 다치셨다고 하는데 제가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 카페 제 강의 들었던 그 수강생들 이번에 학원 수강생들이 인강 수강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하고 1년에 한 2번씩 그 정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끝나고 서울 둘레길 그래서 만지도 공원 뭐 이쪽 있죠? 이쪽에서 그 둘레길 공원 이렇게 좀 돌고 그러면서 친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가다가 잘못해 발 삐끗했거든요. 그런데 발목을 그때 삐끗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약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도 안 좋네요. 그래서 약간 안 좋고 얼굴도 안 좋고 악조건에서 강의하지만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즐겁게 한번 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조세 총론 있죠? 여기 봅니다. 여러분 조세 총론은 보시면 어떤 거냐면 조세 총론 어떤 거냐 한번 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두 문제 아까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면 아까 세법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여러분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그랬고 적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 기울였어요. 그래서 세법을 요번에 제가 28회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제가 수험생들한테 지적법 지적법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세법을 그 다음에 풀고 등기법을 나중에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2교시에서는 지적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따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떡하나 그래서 세법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과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세법은 제가 반드시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가 항상 소개할 때 첫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가방끈 길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든 뭐했든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지금 우리 교수님들 보면 좀 대충 몇 분 보셨죠? 몇 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일도 목금토 이렇게 해서 계속 오시는데 그 공시법 교수님이 마지막에 또 보니까 이제 제가 공시법 교수님 예전에 봤을 때는 피부도 뽀얗고 저처럼 지금은 제가 아니구나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피부도 뽀얗고 괜찮았었는데 그 교수진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들 그 교수진이 강의하시는 거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 좋은 분들이 인성적으로나 강의하시는 거, 강의력이나 다 좋으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좋은 교수진들이 오시게 됩니다. 생긴 거는 이제 보면은 제가 김종 교수가 옛날 얼굴이다 그대로 그 얼굴이시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생긴 거는 제가 맥시멈입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오시는 교수님들은 좋은 인성과 훌륭한 강의 이력을 가지셨고 좋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일단 생긴 거는 일단 큰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농담이고요. 어떡하네. 교수님들이 이제 오시고 또 그 다음에 보증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오시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이 여러분들 합격으로 인도하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항상 제가 이제 공부에서 이제 2차만 그러니까 1차 떨어지고 2차가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1년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시험 아예 떨어져가지고 다시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면 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방황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시스템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준비한 이 시스템대로 따르는 것이 제일 좋지. 거기서 혼자 따르게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해봤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수없이 강의하고 저희가 수많은 분들을 보고 수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한 요런 대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항상 제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꼬신다 할지라도 저희들과 함께 끝까지 이 프로그램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물어봐요. 교수님, 제가 올해 무조건 한 번에 끝내야 되거든요. 전 동차로.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계십니다. 10시간씩 하루에 매일매일 내년 10월 달까지 공부할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 여기서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고시가 있으면 그런 고시에 도전할 분들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구경하다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제 또 이제 계속 잔소리를 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에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저한테 항상 끝나고 가실 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수업을 들었더니 그냥 귀에 잘 들어오고요. 그냥 이해가 잘 되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또 문 열고 나가면 여기선 분명히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문 열고 나가서 이게 집에 도착해서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면 문 열고 나가지 마세요. 자꾸 문 열고 나가니까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요, 수업 시간에 구경해서 그래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듣기만 그렇구나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근데 수업 시간에 암기할 사항들이 있으면 암기하려고 막 노력을 하시고 공부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려고 하셔야지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 가시면 안 돼요.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뭐 밑줄을 그을 땐 줄 긋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들을 땐 듣고 외울 게 있으면 같이 막 외우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지 구경하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끝까지 하시면 프로그램들 끝까지 하시면 매일매일 수업을 듣고 수업 벌써 3시간이나 4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업 끝나고 한두 시간씩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 복습하면 그러면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꾸준히 하시면 그러면 여름쯤 돼서 늦여름에 청포도 익어갈 무렵에 다른 사람들 막 나 2차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혼자 공부하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올해 합격할 것 같다. 합격을 예감하게 됩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미리미리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아셨죠? 처음에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오버페이스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업을 듣고 그 수업 들은 거 조금씩만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러면. 자, 그걸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합격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 사례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이분은 이거 좀 쉽지 않겠 한 3년 정도는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보면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은 1년 만에 합격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2년 차에 합격하시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항상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은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 60%를 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죠. 법을 공부하고 무슨 공무원 시험 같은 것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다 그러면은 고시 공부를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거나 이렇게 시험에 대한 뭔가 공부를 했었던 그런 분이 아닌다 하면은 어떤 분은 이래요. 연세가 50대 후반인데 교수님 제가 여고 시절에요. 거의 전교에서 1, 2등 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고 시절에 1, 2등 하는 얘기를 지금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뭔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도 공부를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 양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그래서 꾸준히 또 중간에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듣다 보면 뭔 얘기하는지 그냥 한국말이긴 한데 알아들을 수는 없고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고 뭐에 들어오진 않고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생각만 해보세요. 나보다 훨씬 못한 분들도 합격했다. 이 생각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 총론 있죠? 조세 총론을 보시면 여러분 요건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인데요. 지방세 기본법 또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책 안 넘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국세
기본법,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을 다루는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조세 총론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양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법이 만약에 1차 과목이고 그 다음에 40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이제 요 공부를 좀 깊게 여기걸 다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법이 2차 과목이고 16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찍어서 있죠.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우리가 구성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조세의의요.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이걸 공부하는데, 조세의의는 처음에는 이제 11월 입문과정만 제가 강의를 하고요.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조세의의는 여기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읽어보시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처음 공부하니까 조세의 어떤 건지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있죠? 조세를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요. 이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용어도 익히고 오늘 그 다음에 세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조세의 분류는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냐는 건데 잘 보세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요.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와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아까 과세 주체 용어 설명드렸는데 반대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거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또 고지서를 받고 나서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27회 시험 때는 제가 가산세에 관한 거 있잖아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연락에 강조를 드렸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봐서 무난히 맞출 수 있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묶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또 물어보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간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것도 아울러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세금 납부할 의무 우리가 납세 의무라고 해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또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요거 제가 28회 시험, 지난 28회 시험 전에요. 증거는 제 동영상 강의가 쫙 있기 때문에 다 그 인강으로 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은 28회 시험 전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그래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요 소멸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올해 주의해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개정세법 내용을 중심으로 좀 깊게 연락에 강의를 드렸는데, 실전에서는 아주 쉬운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물론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출제가 됐어요. 제가 예상대로 출제가 됐는데 29회 시험 대비해서도 올해 좀 깊게 나왔으면 29회 시험 때 안 나왔을 건데 이번에 깊게 안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 때는 또 깊게 요 소멸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묶어서 종합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성립확정 소멸이 중요합니다. 29회 시험도 중요하고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우리 조세 채권 세금은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채무자가 있는데 변제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 경매에 넘겨가지고 내각대금에서 다 가져가겠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채무가 만약에 1억 5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은 1억이에요. 그러면 모자르잖아요. 이거 남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매각대금이 1억인데 채무가 총 그 채무가 7천. 그러면
먼저 가져가세요. 저는 내일 가져갈게요. 이런 식이죠. 근데 모자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국세지방세 같은 조세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이고요.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조세보다 세금보다 더 우선해서 가져가는 예외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시험에 틈틈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 외에도 우리 세법에 보면 여기서 출제가 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니, 많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많은 내용들 중에서 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시험에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되다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세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문제면 샅샅이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겠지만 출제 비중을 봤을 때 잘 출제될 가능성이 낮거나 한 번 출제되고서 그 다음에 출제 안 될 가능성이 높거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자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이런 빠진 내용들 속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여름쯤 가가지고요. 법령을 쫙 제가 이제 시험에 올해 꼭 나옵니다. 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제가 10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 7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다 나오면 안 되지. 제가 다 나오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겠어요. 제가. 자, 근데 한 7개는 나 무조건 나오고 한 3개가 안 나오는데 그 안 나왔던 것들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네. 제가 문제 나온다 그러면 거의 찍으면 이렇게 최근에도 그렇고 이렇게 찍으면 찍는 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어느 날 저 목욕제기 하고서 자 눈을 감고 생각해봅니다. 올해 시험에 어떤 게 나올까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냐면 그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기출문제 있잖아요. 다른 그간의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그 법령을 쫙 놓고 보면은 출제됐고 딱 보면 올해 이쪽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것들이 꼽히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제 감을 더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면 거의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한두 문제 이렇게 의외의 범위에서 되게 나오거나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하고 수시 총론은 버릴 부분은 버리고 갑니다. 조세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 총론이요. 첫 시간 잠깐 한번 거기 보시면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자, 8페이지 보면 조세 기초이론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조세 기초이론. 제1절 조세 개념에서 1번 조세 정의가 나오죠? 줄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법은 제가 이제 기본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읽기만 하면 무조건 형광펜으로 줄 긋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줄 그으면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제가 줄을 거드려요. 어디 줄 그으라고. 자, 기본서 다 줄까지도 나중에는 심화이론 가면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다 줄 그으라고 줄 어디 그으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때 줄을 그으세요. 지금 줄 긋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리 나중에 이따가 이제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제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다가 핵심 요약 정리 그걸 올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다 이렇게 필기 안 하셔도 다 그 요약 정리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가 나가겠죠?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오늘 첫 주라 없는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뭐 문제도 나가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OX 같은 거 뭐 이런 거 나갈 건데 이제 그런 것도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어떤 간에 줄은 제가 글할 때만 그으시면 됩니다. 제1절 조세 개념인데, 1조세 정의 그래서 세 줄로 조세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씩 달라요. 그래서 줄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처음만 읽어보는 거예요. 다음 순환부터는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조세란 뭐냐? 국가, 지방, 자치단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그랬습니다. 요게 뭔 소리냐? 요걸 또 쭉 풀어놓은 것이 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요걸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양가로 1번 보니까 과세 주체, 아까 용어 설명드렸죠?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인 자,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자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이나 이런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요금 등은 조세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저희 제가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인데요.
저희 그 부모님이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저를 늦게 낳으셔가지고, 오남이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늦게 낳으셨으니까 귀여움을 어렸을 때 독차지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제 그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제 부모님 제가 그 일부러 제가 부모님 근처 옆에서 여러 가지 그 사정상은 원래는 거기 다른 데로 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이사를 못 가고 부모님 근처에 일부러 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부모님 댁에 가보면은 날씨가 좀 어제도 갑자기 추워졌죠. 그러니까 추운 때 가보시면 이게 보일러 같은 거 안 켜고 계셔요. 그래서 아이고 왜 안 켜고 계시냐고 막 키라고 하시면은 가스세 많이 나와서 전기세 많이 절약 정신이 노인분들은 이제 투철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세 많이 나오고 가스세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해요. 잘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아들이 세법을 강의하면서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기세, 가스세 이런 건 잘못된 거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돼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무슨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서울도시가스주회사 이런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세는 어디서?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라는 거. 양가로 2번 봅니다. 주로 안 그려도 돼요. 이거 중요할 것 같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조세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우리한테 부과하는 목적은 뭐냐? 1차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므로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유업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긴 있어요. 유난히 하여튼 뭐 교통 단속을 많이 한다거나 주차, 그냥 엄청 단속을 심하게 이것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벌금 과태료 과료는 제재 그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는 관계가 없죠. 조세가 아니라는 거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 봅니다.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그랬습니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재산세, 광명시에 재산세를 내잖아요. 거기서 날라와서 세금 냄과 동시에 광명시 공무원으로부터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비누 한 장 준 적도 없고 수건 한 장 받은 적 없어요. 세금 냄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반대급부 받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간접적으로 도로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간접적인 서비스는 제공받아도 대관계는 있어도 직접적이고 냄과 동시에 반대급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의 공공서비스와 대관계가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과는 구별된다. 이런 것들은 냄과 동시에 뭘 사용하게 해주고 냄과 동시에 특정 용역, 일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조세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가로 4번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요건이라는 게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요. 그 보충의 과세 요건이 뭔지 나와 있는데 법령에 과세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외워야 되는데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통설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한다. 여러분 조세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국민의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라고 그냥 멋대로 세금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대의민주시대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줄 걸 필요도 없고요. 양가로 5번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버텨요? 난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산세 안 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까지는 교양이었고 다음에 1월 달부터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라고 하고 넘어갈 거고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양가로 6번입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했죠? 요거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쪽 보세요. 아이고, 시간이 좀 됐네요. 원래는 제가 강의는 50분 되면은 무조건 끝나요. 무조건 쉽니다. 말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시간 한 50분 강의하면 그냥 무조건 쉽니다. 무조건 쉬어. 근데 끊고. 근데 지금은 첫 시간이고 요 동영상이 요까지 앞부분까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 조세의 요까지는 동영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길어졌지만 요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딱딱 쉬는데 여기 보세요.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양가 6번이 납부 이행의 방법. 요거만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 전까지 내용은 다 교양이었고 여기부터 보세요. 세금 납부 이행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화폐경제 시대니까 원칙적으로 화폐경제 시대니까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금전 납부해야지. 뭐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가지고 세금 내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금전 납부 원칙이고 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 써 있죠. 물납이라는 것이 허용이 돼요.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나눠낼 수도 있어요.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걸 말씀드렸네요. 자, 세금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럴 때 얘네들은요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납이나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강론에서 오늘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세금은 알고 가셔야 돼요.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허용되냐면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되냐면 재산세만 허용돼요. 다른 세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X요. 아이고 금방 보면서도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X요. 아이고 여기를 보면서도 또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X. X입니다. 뭐만 허용된다고 내가 금방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된다니까. 여기다가 취득세 집어넣으면 틀리다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등 다른 지방세들은 많이 있지만 일단 이제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만 된다고요? 재산세만 된다니까.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X요. X입니다. 뭐만 돼? 재산세만. 그리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라는 세금만 물납에 허용되고 다른 세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있잖아요.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어떤 세금이 허용되냐면 분할납부는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죠? 얘도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상속세나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또 법인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옛날에는 출제된 적이 있지만 지금 시험에 출제 안 돼요.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시험에 출제 안 돼요.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여튼간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27회 시험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지문에 이런 지문 있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 물납을 할 수 있다. OX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OX요. X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네들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지방세에서는 뭐만?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에 허용됩니다. 다시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OX요. OX가 아니라 OX는. 다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러면 막 이렇게 짝져져 있으면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못 허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지방세 중에서는. 국세에서는 뭐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못 허용돼? 상속세만. 그렇습니다. 잘하셨고, 오늘 요거만 일단 납부 이행 방법만 하시면 되는데, 교재 보겠습니다. 9페이지 안가로 6번 읽고, 자, 쉬울 건데요.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 의도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세법에서는 밑줄입니다.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밑줄 걷네요. 지방세법에서는 뭐만? 재산세와 국세에서는 뭐?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용어 정리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제2절 조세의 분류, 요걸부터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